새벽 2시 아내와 함께 쓰는 비좁은 서재에 나 홀로 앉아 있다. 내 손에는 아내의 아이폰이 들려 있다. 아내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던 오직 잠들었을 때만 손에서 놓는 그 물건이다. 나는 이 기회만을 기다려왔다. 왜 이런 짓까지 하게 되었을까? 내가 과도하게 예민한 걸까? 아내를 의심하다니. 하지만 내 직업은 변호사다. 사방에 널린 거짓말을 보는 게 내 일이다. 시작은 사소했다. 내가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다급히 전화를 끊었던 그날부터였다. 며칠 뒤, 피자를 주문하려 아내의 폰을 빌렸을 때 그녀는 망설이며 폰을 건넸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깨끗하게 삭제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었으며 의도적이었다.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나는 알아내야만 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이 얼마나 취약한지 잘 모른다. 유선 전화 도청보다 스마트폰 해킹이 훨씬 쉽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면 직접 찾아보라. 나는 아이폰 해킹에 관한 전자책까지 탐독했다. 보안을 무력화하는 탈옥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우리 딸들도 똑똑해서 엄마가 폰을 새로 산 날 바로 탈옥을 시켜줬을 정도니까. 이제 나는 연결 케이블을 든 채 아내의 폰 앞에 앉아 있다. 잠시 멈칫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저질러도 될까?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 단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 드러난 비밀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19년의 결혼 생활. 우리가 함께 쌓아온 삶. 겉보기엔 견고했던 그 세월들. 지수는 늘 내 곁에 있었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며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나는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와 결혼한 것을 후회해 본 적도 없었다. 우리는 대학교 연합 동아리 파티에서 만났다. 흔히 동아리라고 하면 특권이나 인맥을 생각하지만 우리 모임은 달랐다. 돈보다는 형제애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운동선수부터 공부벌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소외된 이들, 학구적인 이들, 그저 사람이 좋으면 누구나 환영받았다. 당시 나는 로스쿨 2학년이었고 학생회 활동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신입생 환영회를 감독해야 했고 그때 지수가 친구들과 함께 들어왔다. 나는 그녀를 단번에 알아봤다. 내 어머니와 가장 친한 친구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몇 년 동안 보지 못했지만 말이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성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내가 기억하던 깡마른 꼬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야 했다. 그녀는 약간 취한 듯 보였고 무척 흥분해 있었다. 도현 오빠.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내 목을 껴안더니 마치 자기 소유권이라도 주장하듯 대담하게 입을 맞췄다. 원래 외향적인 성격이었지만 그날 밤 그녀는 더욱 정열적이었다. 학생의 임원이자 행사를 책임지던 나이. 많은 선배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모두에게 과시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곁에 머물며 그녀의 무리가 안전하게 귀가하는지 살폈다. 그 혼란스러운 밤 이후 그녀는 우리가 연인이 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가볍게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새내기였고 나는 로스쿨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가 먼저 이별을 고했다.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싶어. 나는 덤덤한 척했지만 이내 그녀가 얼마나 그리운지 깨달았다. 지수는 전형적인 미인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고 그녀가 있는 곳엔 늘 에너지가 넘쳤다. 그녀가 없으니 모든 것이 적막하고 따분했다. 나는 내성적이고 이성적인 반면 그녀는 무시할 수 없는 생동감을 지니고 있었다. 여름이 왔고 나는 실무 경험이 필요했다. 동기들이 대도시의 대형 로펌 자리를 놓고 다툴 때 나는 대학가 근처의 작은 법률 사무소 인턴 자리를 택했다. 숙소를 구하기 힘들었지만 대학 측에서 여름 학기 학생들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기숙사 방을 내주었다. 지수 역시 여름 계절 학기를 듣느라 학교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피해 다녔지만 결국 복도에서 마주치고 말았다. 우리 얘기 좀 해.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며 헤어진 것을 후회한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확신이 없었지만 조심스럽게 수락했다. 하지만 지수는 이번엔 정말 진지했다. 8월 15일. 그해 여름 그녀는 20살 성인이 되었다. 생일에 무엇을 갖고 싶냐는 내 질문에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빠랑 자고 싶어. 내 처음이 오빠였으면 좋겠어. 나는 당황했다. 그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 주 토요일, 그녀는 여성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오후 4시에 학생회관 앞에서 그녀를 데리러 가기로 했다. 그녀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어깨에는 일박용 여행 가방이 메어져 있었다. 같은 건물에 살면서 왜 가방을 챙겼을까 의아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미소 지으며 다가와 사람들 앞에서 진하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세상에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우리는 말없이 내 방으로 걸어갔다. 나는 촛불을 켜고 화이트 와인을 한 병 땄다. 샴페인을 마시며 그녀는 긴장했고 나 또한 그랬다. 나는 바람둥이가 아니었다. 이전까지 관계를 맺어본 여자는 단 2명뿐이었고 그마저도 짧은 경험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기대치가 높았다. 우리는 천천히 술을 마셨고 나는 그녀의 옷을 벗기며 손과 입술로 그녀의 살결을 어루만졌다. 그녀가 준비되었을 때 나도 옷을 벗어 던졌다. 그녀는 낄낄거리며 웃더니 나를 놀라게 했다. 지수와 함께하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두려움도 거부감도 없었으며 순간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녀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친밀함을 갈구했다. 그녀와의 관계는 잦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쾌락을 주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나를 더 원하게 만들었다. 성관계는 우리 관계의 핵심이 되었고 우리는 진정한 커플이 되었다. 되돌아보면 그때 이미 징후를 알아차렸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나는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나는 사랑에 빠졌고 지수는 그 사실을 이용해 나를 곁에 묶어두는 법을 익혔다. 나는 그녀의 일부가 되었고 그녀는 나를 마치 훈장처럼 달고 다니며 우리가 함께임을 세상에 알렸다. 나는 진정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었기에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느낌이 좋았다. 마침내 그녀는 나를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하기로 했다. 장모님 박명숙 씨와 장인어른 이태상 씨였다. 장제스, 처제 지영과 처남 진호까지 이 씨 집안은 유복했다. 장인어른은 신한은행의 고위 임원이었고 장모님은 전문대에서 강의를 하셨다. 그들은 교양 있고 정중한 사람들이었다. 당신을 환대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당신의 가치를 냉철하게 평가하는 그런 부류였다. 특히 내가 유망한 미래를 가진 로스쿨 3학년생이라는 점 때문에 그들은 나를 극진히 대접했다. 장모님은 우리 어머니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어머니가 간호사 길을 걷는 동안 장모님은 학계에서 경력을 쌓았다. 그녀는 키가 크고 우아하며 섬세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늘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품위를 유지했다. 40대였지만 30대처럼 보였다. 반면 장인어른은 세월의 풍파를 맞은 듯 45세의 나이에 벌써 피로가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16살이었던 처제 지영이는 엄마의 우아함을 빼닮아 이목구비가 뚜렷했다. 그리고 11살이었던 처남 진호는 벌써 키가 크고 늠름했다.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호는 내 여자친구의 동생을 넘어 우리가 부부가 되기 훨씬 전부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우리 가족은 지수를 무척 아꼈다. 그녀는 마치 우리 집안의 일원인 양 환영받았다. 내 여동생 소희조차 지수를 우상처럼 따랐다. 처가와 달리 우리 집은 넉넉하지 못했다. 내 아버지 김창식 씨는 삼촌과 함께 건설 장비 임대업을 하셨다. 삼촌은 고지식하고 수완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사람 대하는 능력이 탁월해 사업을 겨우 유지하고 계셨다. 돈 문제는 늘 골칫거리였다. 어머니 정영숙 씨는 가게를 돕기 위해 간호사로 일하셨다. 어머니는 키가 크고 금발에 가까운 밝은 머리색을 가진 미인이었다. 물론 미용실의 공이 컸지만 말이다.
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야간 근무를 하셨고 결국 수간호사 자리까지 오르셨다. 나중에는 아버지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버셨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조금 복잡했다. 외향적인 아버지는 늘 내가 한계를 깨고 나오길 바라셨다. 싸울 가치가 있는 전쟁을 골라라가 아버지의 지론이었다. 갈등은 피하되 내 자리를 지켜야 할 때는 물러서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사사건건 의견이 달랐다. 하지만 아버지가 지수를 무척 좋아하셨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아버지는 지수가 내 짝이라며 똑똑하고 엄마를 꼭 닮아 예쁘다고 칭찬하셨다. 내가 가장 좋아하던 밤은 어머니가 야근하시는 날들이었다.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하실 때, 아버지는 내가 늦게까지 깨어있는 걸 허락해 주셨다. 아버지는 동생들을 돌보는 나를 기특해하며 퇴근하는 어머니를 마중 나갔고, 돌아오실 때면 햄버거와 쉐이크를 사오시곤 했다. 하지만 가끔 어머니가 평소보다 늦게 혼자 귀가하시는 날이면 나는 안방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어머니의 나지막한 웃음소리, 그리고 이내 들려오는 침대의 삐걱거림에 잠을 깨곤 했다. 돈은 늘 부족했고 어머니는 추가 근무를 해야 했지만 우리 집엔 늘 사랑이 넘쳤다. 우리 집과 지순의 집은 깊은 유대로 연결되어 있었고 양가 어머니들은 자매처럼 붙어 다녔다. 모두가 우리의 결혼을 당연시했지만 아기를 박은 건 우리 어머니였다. 지수는 정말 보물 같은 아이다, 도현아. 이를 그르치지 마라. 우리 모두 내 결혼식만 기다리고 있다. 지수는 나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눈에 나는 여전히 어린애였고 아마 지수와 관련해서는 그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복잡하고 압박감 있는 상황보다는 단순하고 편안한 것을 선호했지만 지수는 계획이 따로 있었다. 9월에 그녀는 내 자취방으로 짐을 싸들고 들어왔다. 로스쿨 마지막 학기라 집중해야 했던 나였지만 그녀는 동거를 고집했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장모님께 눈치를 좀 주자. 그녀의 용돈이 바로 올랐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관계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다. 5월에는 결판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결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가 되었다. 어느 날 밤 그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오빠, 도대체 뭘 더 기다리는 거야? 그녀에게 답은 명확했다. 내가 그녀의 처음이었고 그녀의 가치관에서 그것은 곧 책임과 헌신을 의미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다. 나는 곧 졸업이고 전도 유망한 변호사가 될 거야. 어떤 여자에게든 완벽한 신랑감이지. 아직 학생이었던 지수는 뒤처지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투자한 판에서 최고의 카드를 내놓으려 했다. 지수는 늘 삶을, 그녀는 늘 나에게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다. 최악인 건 그녀가 대부분 옳았다는 점이다. 그녀의 본능은 나보다 뛰어났다. 그녀는 나를 채찍질해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 덕분에 나는 내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는 기분이었다. 그러니 그녀가 졸업 전에 프로포즈를 원한다면 내가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쉬웠다. 그녀는 내 삶을 밝게 만들어 주었고 열정과 안락함의 소용돌이 속에 나를 가두었다. 침대 위에서 그녀와 함께라면 다른 누구에게도 눈길이 가지 않았다. 다른 남자들은 길을 가다 예쁜 여자를 보면 저 여자는 어떨까 상상한다지만 지수와 함께한 뒤로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은 자리 잡을 틈이 없었다. 나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머물렀다. 그녀가 너무 어리다는 핑계를 댔다. 그녀는 고작 20살이었고 나는 27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럴듯한 논리였지만 정직하진 못했다. 어머니는 내 속을 꿰뚫어 보셨다. 지수가 너보다 훨씬 어른스럽다. 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다. 나도 내 아버지랑 19살에 결혼했어.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네가 남자가 될 준비가 됐느냐 하는 거다. 부부처럼 살면서 결혼을 망설이는 건 네가 아직 덜 됐다는 증거지.
어머니는 내가 철들기를 바라셨지만 나는 확신이 없었다. 걔는 이제 겨우 20살이에요. 내가 말했다. 만약 걔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청춘을 다 날렸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느냐는 내 말에. 어머니는 이렇게 답하셨다. 기회를 놓칠까봐 겁내는 건 오히려 너지. 변호사 자격증 따고 커리어 쌓기 시작하면 지수를 버리고 더 좋은 여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니? 결국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다. 지수는 이미 내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주일 뒤 나는 결국 굴복했고 우리는 결혼했다. 총각 파티 같은 건 꿈도 못 꿨다. 파티를 즐길 시간조차 없었으니까. 나는 미국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뉴욕 변호사 시험, 뉴욕 bar exam 공부를 위해 하루 20시간씩 매달렸다. 당시 하버드 졸업생 합격률도 41%밖에 안 되던 시절이었다.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 지수는 이미 임신 3개월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실수라고 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수는 확실하게 자기 자리를 굳힌 셈이었다. 합격 발표 사흘 전 우리는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합격 여부에 내 미래와 여름 인턴을 했던 로펌 정규직 전환이 모두 걸려 있었다. 지수와 나의 운명이 그 결과 하나에 달려 있었다. 떨어지면 모든 걸 잃는 것이고 붙으면 연봉 인상이 보장되었다. 우리는 그 돈이 절실했지만 붙고 나서도 형편은 넉넉지 않았다. 나는 생계를 위해 주 60시간을 일해야 했다. 기저귀 값 때문이었다. 지수는 임신과 가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양수가 터지기 1시간 전까지 3학년 기말고사를 치렀다. 그리고 5시간 뒤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판에 박은 듯 닮은 두 딸을 낳았다. 나에게는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다. 18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예전과는 느낌이 다르다. 초기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 돈은 없었고 아파트는 점점 좁아졌지만 지수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아빠가 된다는 건 경이로움과 공포의 연속이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 빨간 머리엔. 같은 책들을 읽어주던 밤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애들은 내 보물이었다. 세상이 나를 믿어준다면 미소 하나로 비를 멈추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삶은 녹록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포옹과 웃음소리는 모든 고난을 견디게 했다. 하지만 늘 따뜻한 이야기만 가득했던 건 아니다. 어느 날 밤 두 딸이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지수는 달랐다. 그녀는 내 얼굴을 붙잡고 눈을 똑바로 맞추게 했다. 도현 씨, 내 말 들어.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애들은 괜찮을 거야. 믿어.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곁에 있을 거야. 그 어린 시절부터 수년 동안 그녀는 우리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그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고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성공하고 싶었다. 결혼 전만 해도 야망 따윈 없었고 솔직히 게으른 편이었다. 하지만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성공을 위해 나는 많은 것을 희망하며 동시에 희생했다. 법조계에서 살아남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근무 시간은 끝도 없이 길었고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으며 당장 손에 쥐어지는 건 적었다. 나는 경쟁자보다 똑똑해야 했고 법의 빈틈을 파고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했다. 집에서는 지수와 쌍둥이 딸들, 현아와 현지가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었다. 내가 아이들을 재우는 동안 지수는 야간 대학원을 다녔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행복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그녀는 박사 학위를 땄고 전문대에서 강의를 시작하더니 3년 만에 셰익스피어 연구 전문 정교수가 되었다. 그녀의 연봉이 가게의 보탬이 되었지만 그때쯤엔 이미 내 수입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가 되었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늘 정직하게만 싸웠던 것은 아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양심은 조금씩 달아갔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이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 국가에 내 재산을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 그런 일은 매일 일어난다. 토지 수용권은 정부가 도로나 학교, 병원 같은 공공 프로젝트를 위해 땅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 이론적으로는 정당한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공정할 거라고 믿는 순간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된다. 그래서 나 같은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다. 토지 수용 소송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유능한 변호사는 그 절차를 이용할 줄 안다. 대부분의 토지 소유주는 법적 대리인이 없거나 제대로 된 사람을 고용하지 못한다.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 경매나 압류 소송에서 이기는 법은 간단하다.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되는 것이다. 나에게는 강점이 있었다. 로스쿨 시절 내 학번이 박성준 바로 앞이었다. 덕분에 3년 내내 성준이 옆자리에 앉아 지냈다. 성준이는 명석하고 야망이 컸으며 정치권 인맥이 두터웠다. 그는 승승장구하며 경기도청 재개발 관련 위원회의 법률 자문관 자리를 꿰찼다. 그 위원회는 토지 수용과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곳이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공공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자들이 가치 있는 땅을 가로채는 도구로 전락했다. 도로나 병원을 짓는 대신 민간 개발업자에게 땅을 넘겼다. 그들은 이를 도시 재개발이라 불렀지만 실상은 합법을 가장한 약탈이었다. 내가 과장하는 것 같나? 강남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에 들어선 대기업 빌딩들을 보라. 토지 수용법 덕분에 그들은 수천억 원의 부지 매입비를 아꼈다. 우연히도 언론은 그런 내막을 절대 보도하지 않는다. 내 일은 의뢰인을 위해 싸우는 것, 혹은 최소한 시스템의 한계 안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숫자를 정확히 뽑아줄 감정평가사들을 고용했다.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공무원들과는 은밀한 부업 관계를 맺어두었다. 내 의뢰인들은 직접 협상할 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보상받았다. 하지만 남들보다 앞서가는 진짜 비결은 정보였다. 그때 철수가 등장했다. 처음엔 한강변 재개발 지역에 대한 사소한 귀띔으로 시작했지만 곧 정보와 돈을 맞바꾸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철수에게는 약점이 있었다. 강원랜드 도박과 경마에 미쳐 있었다. 그는 늘 빚에 허덕였고 내가 주는 돈은 뇌물이 아니라 결코 갚지 않아도 되는 대여금이었다. 로펌 파트너들은 내 수완에 감탄했다. 내 직관은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고 수년간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기술적으로 불법은 아니었다. 그저 내부 정보와 약간의 요령이었을 뿐이다. 나는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한 번 선을 넘으면 다음은 훨씬 쉬워지는 법이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또 다른 선을 넘었다. 지수의 전화를 해킹한 것이다. 최첨단 스파이 앱을 설치해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메시지를 내 폰으로 전송받았다.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들을 수도 있었다. 이론적으로 그녀의 모든 언행을 감시할 수 있었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했다. 첫날, 그녀는 5시간 동안 전화기 붙잡고 수다를 떨었다. 녹음 파일을 정리하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백화점에서 본 원피스 얘기로 45분을 떠들고 친구와 책 한 권을 두고 1시간 내내 토론했다. 3주 동안 이런 따분한 대화만 듣다 보니 내가 미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려던 찰나 메시지가 도착했다. 회의 중이었는데 폰이 연속으로 3번 울렸다. 지수와 나는 평소에 메시지를 거의 주고받지 않았다. 차단된 메시지함에 들어온 3개의 알림을 확인했다. 잊지마, 우리 이제 이틀 남았어, 민석 씨. 보고 싶어 죽겠어. 그리고 그럼 민들레 식당에서 12시 30분에 봐. 사랑해 라는 답장이 찍혔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잠시 시간이 걸렸다. 지수가 민석이라는 남자와 점심 약속을 잡았다. 그녀가 보고 싶어 하고 사랑한다는 그 남자. 민들레는 시외곽에 있는 작고 조용한 한정식집이었다. 남들의 눈을 피하고 싶을 때 찾는 그런 장소였다. 이미 정오가 지나서 직접 가기엔 늦었지만 나에겐 다른 방법이 있었다. 도청이었다.
스파이 앱을 아이패드에 연결하고 차에 올라탔다. 처음엔 도로 소음만 들렸다. 지수가 운전 중이었다. 그러다 식당 특유의 웅성거림이 들리더니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세요. 정중하고 전문적인 인사의 한 남자가 투명스럽게 답했다. 일행이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여직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아, 저기 계시네요. 의자 끄는 소리,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포옹하는 듯한 소리가 이어졌다.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지수가 자리에 앉았고 가벼운 인사가 오갔다. 남자의 목소리는 매끄럽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생각보다 젊게 느껴졌다. 그리고 내가 우려했던 대로 그는 곧장 그녀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머리 스타일, 옷차림, 그녀의 아름다움과 젊음을 칭찬했다. 그의 말솜씨는 유려했고 유혹은 그에게 본능 같았다. 그런 능력을 갖춘 그가 혐오스러웠다. 음식이 나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왔다. 당신 남편, 그 사람 정말 따분하지 않아? 지수는 부정하지 않았다. 맞아, 나이 들고 고지식하고.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 남자가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당신 같은 여자를 감당할 자격이 없어. 이건 단순한 점심 데이트가 아니야. 더 깊고 위험한 거지. 그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해졌다. 난 당신을 원해, 지수. 우리 제대로 시작해보자. 그녀가 망설였다. 안 돼. 난 도연 씨랑 결혼했고, 우린 같이 늙어가기로 약속했어. 남자가 비웃었다. 그 사람은 이미 늙었어. 당신은 아직 젊잖아. 지수, 왜 인생을 낭비해? 긴 침묵이 흐른 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잦아들었다. 내가 그를 떠날 수 없다면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해. 다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난 도연 씨 말고는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 그를 사랑해. 하지만 당신은 나를 다르게 만들어. 당신이 있어야 내가 완성되는 기분이야.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줬어. 그가 속삭였다. 당신이 그에게 느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이야. 그녀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시간이 좀 필요해. 모두를 위해서. 남자가 참을성 없게 대꾸했다. 난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알아. 그녀가 작게 말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이게 맞는 방법이야. 알았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 나는 민들레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들키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서 지수의 차가 입구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어폰 너머로 그들의 은밀한 속삭임이 계속되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약속했다. 결국 난 도연 오빠를 사랑해. 그녀가 속삭였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함께였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게 그에 대한 내 도리야.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가 낮게 읊조렸다. 당신은 참 감성적이군. 그때 식당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지수는 우아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보다 훨씬 더 신경 쓴 옷차림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키가 크고 근육질이었으며 구릿빛 피부가 건강해 보였다. 잘생겼다고 해야 할지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30대도 안 되어 보이는 풋내기였다는 점이다. 헤어질 때 그는 그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손이 그녀의 몸 이곳저곳을 훑었고 그녀를 자기 몸에 밀착시켰다. 그녀는 잠시 그 손길을 받아들이다가 이내 뒤로 물러났다. 나는 내가 불같이 화를 낼 줄 알았지만 예상외로 질투심이 폭발하지는 않았다. 그를 패주고 싶었냐고? 당연하다. 몽둥이 하나와 기습할 기회만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게 공정할까? 아니, 남의 아내를 탐하는 남자에게 공정함 따윈 필요 없다. 나는 순진하지 않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소유하고 싶은 것뿐이다. 신선함이 사라지면 그는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내 직감은 지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녀는 눈먼 게 아니다. 그녀는 선택을 하고 있었다. 그가 아니라 바로 나를 상대로 말이다.
그녀는 정말로 내가 이런 상황을 용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우리 결혼 생활은 전형적이었다. 집안 주도권을 쥔 남편은 5%도 안 될 것이다. 나머지는 타협하고 맞추고 화해하며 산다. 나는 지수와의 말다툼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한 순간조차 결국 그녀의 뜻대로 흘러갔다. 잠자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걸 즐겼지만 늘 주도권은 그녀에게 있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조건에 맞춰졌다. 나는 구걸해 본 적이 없지만 그녀의 관심이 식어갈 때 서운함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지수는 자신의 욕망을 마치 우리의 공동 필요인 것처럼 포장하는 재주가 있었다. 그녀는 거부하는 법이 없었지만 나를 지치게 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훌륭한 아내였고 헌신적인 어머니였다. 일하고 공부하고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관리했다. 내가 돕긴 했지만 가정을 지탱하는 진짜 힘은 그녀에게서 나왔다. 그녀가 나를 조종했다면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을 것이다. 나는 아주 드물게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는 순간에만 그 조종을 원망했다. 그녀는 나를 휘두르는 그 권력을 즐겼다. 자각이 있는 기혼 남성이라면 아내가 자신을 빚어내고 자기 입맛대로 길들인다는 사실을 안다. 그것은 관계의 일부일 뿐이다. 하지만 민석은 달랐다. 왜 그녀가 그에게 끌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신선하고 금기시된 존재였으며 인생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자극제였다. 그녀도 자신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존재 말이다. 그리고 맞다, 그가 점다는 사실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 떨림과 흥분.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민석은 첫 번째일 뿐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그 생각이 나를 그 무엇보다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남자 때문이 아니라 만약 지수가 나를 이런 상황을 묵인하는 남편으로 만들기로 작정한다면 그녀는 충분히 성공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선택지는 무엇인가? 남느냐 떠나느냐. 떠나는 건 쉽지 않다. 우리는 함께 삶을 일궈왔고 아이들을 키웠으며 너무나 많은 고비를 넘겼다. 인정하기 싫지만 나에겐 그녀가 필요했다. 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지수가 없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지수는 내 속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도현 씨,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하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좀 쉬면서 운동이라도 시작해봐. 자신을 좀 돌보라고 체육관이라도 등록하라는 그녀의 말에 나는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나는 이미 1년 전부터 헬스장에 다니고 있었다. 그녀가 잠에서 깨기도 전 매일 아침 운동을 했다. 수년간 불어났던 체중 중 13kg을 감량했다. 퍼스널 트레이너도 고용했다. 나는 변화하기 위해 헌신했다. 그녀가 민석에게 끌리는 건 내 몸매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나를 보는 그녀의 시선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편안하지만 낡은 슬리퍼 같은 존재였고 민석은 그녀가 신고 싶어하는 화려하고 새로운 하이힐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설레지 않아도 슬리퍼를 신을 것이다. 나는 내색하지 않았다. 내면 깊은 곳에서 지수가 이미 결정을 내렸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소득이 있었다. 스파이 앱이 감지한 녹음 파일 하나였다. 무심코 넘길 뻔했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지수가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청취 버튼을 눌렀다. 엄마, 그녀가 말했다. 이번 추석 때 고구마 마탕이랑 브로콜리 샐러드 해오실 거죠? 장모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그럼 당연하지. 근데 민석이랑 점심 먹은 건 어땠니? 지수가 주저했다. 엄마, 그 사람 정말 멋져요. 하지만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데 난 그럴 수 없어요. 왜 안 된다는 거니? 넌 이미 결혼했고 도연이를 선택했잖니. 한숨 소리가 들리더니 장모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넌 그놈한테 네 모든 걸 줬어.
근데 그놈이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넌 몇 년 전에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 주도권을 잃어버렸어. 애들도 다 컸으니 이제 더 이상 애들 핑계도 못 대.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나쁜 아내일지는 몰라도 나쁜 엄마는 되지 않을 거예요. 헛소리 마라. 넌 훌륭한 아내야. 도연이가 한 번이라도 불평한 적 있니? 없지. 넌 완벽한 가정을 꾸렸고 똑똑한 두 딸을 키웠으며 남편보다 돈도 더 많이 벌어. 넌 그 사람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줬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맞아요. 하지만 이건 불륜이잖아요. 도현 씨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장모님이 말을 가로챘다. 잘 들어라. 남자와 여자는 달라.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절정에 이르고 남자는 시들해지는 법이야. 우리의 욕망은 커지는데 다양성이 필요하지. 남자들은 그저 욕구 해소가 목적이야. 넌 여러 남자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도연이는 체력에 한계가 있잖니. 그가 너를 사랑한다면 이해해 줄 거야. 긴 침묵 끝에 지수가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요. 도연 씨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걸 받아들일까요? 그를 잃고 싶지는 않아요. 잃지 않을 거다. 장하고 사람이랬어요. 잃지 않을 거다. 장모님이 안심시켰다. 내 아버지를 봐라. 그 사람은 천재는 아니지만 내가 지난 30년 동안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동안 잘 적응하며 살았어. 도연이도 그럴 거야. 정영숙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재촉했다. 내가 도연이랑 얘기해보마. 내가 그 아이를 누구보다 잘 안다. 몇 마디 안부 인사가 더 오간 뒤 통화가 끝났다. 나는 정막 속에 앉아 있었다. 가슴 속에서 불신이 소용돌이쳤다. 내가 지수와 결혼하게 된 배경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늘 무언가 의심쩍었지만 결코 진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수의 통화 내용을 통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확인되었다. 주변 사람들의 걸러지지 않은 속마음을 듣는 것은 내 모든 안락한 환상을 걷어내고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엔 나 자신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의욕이 없었다. 무언가 변화가 있기를, 정면 충돌이든 폭로든 일어나기를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다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이번엔 둘째 현지였다. 엄마, 언니랑 나랑 추석 연휴라 화요일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근데 토요일에는 가야 해요. 일요일 경기 끝나고 축구 선수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 알았다. 지수가 답했다. 아빠한테는 내가 말해둘게. 근데 현아는 아직 수영 선수 민준이랑 사귀니? 그럼요. 현지가 웃으며 말했다. 근데 민준 오빠는 그냥 받아들여야죠 뭐. 지수가 한숨을 쉬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남자들이 여자친구가 딴 남자 만나는 걸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다니. 엄마, 너무 고리타분하게 굴지 마세요. 근데 엄마는 요즘 어때요? 혹시? 아니, 전혀 아니다. 난 내 아빠랑 결혼한 몸이야. 지수가 단호하게 끊었다. 현지가 낄낄거렸다. 에이, 엄마, 아빠는 이제 늙었잖아요. 엄마는 아직 젊고 예쁜데 그런 구식 생각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아빠도 이해할 거예요. 엄마 사랑하니까. 아빠가 무슨 선택권이 있겠어요? 누가 아빠를 데려가겠냐고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윽고 현아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가 아빠한테 말해볼까요? 엄마가 아빠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상기시켜주면서 설명하면 될 텐데. 아빠도 엄마 많이 사랑하잖아요. 솔직히 엄마가 평생 한 남자한테만 묶여 있는 건 너무 불공평해요. 영원히 말이지. 지수가 머뭇거렸다. 모르겠다. 아빠가 나랑 한 번도 싸운 적은 없지만 예민한 사람이잖니. 젊었을 때 한눈 팔 기회도 있었을 텐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고 너희처럼 생각할지는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빠는 우릴 사랑하잖아요. 현지가 재촉했다. 이게 엄마한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엄마한테 아빠가 늘 1순위라는 것만 확실히 해두면 되죠. 맞아요. 현아가 거들었다. 할머니도 이미 다 아시는 눈치던데. 민석 씨가 아빠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빠도 알아야 해요. 민석 씨랑 있는 거랑 아빠랑 있는 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일이니까요. 두 딸이 나를 두고 나누는 대화를 듣는 것은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최악인 건 지수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믿는 그들의 마음에서 위안을 얻어야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나는 며칠 동안 그러지 못했다. 감정과 싸우며 나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했다. 그러다 나는 거울 속 나를 다시 바라보았다. 운동을 해서 몸은 예전보다 좋아졌지만 머리에 듬성듬성 자라난 흰머리와 습관적으로 입던 유행 지난 옷들은 그대로였다. 변호사는 노인이 아니라 전문가처럼 보여야 한다. 나는 최고급 헤어샵으로 향했다. 희끗희끗하던 머리는 자연스러운 흑발로 덮였고 세련된 커트로 스타일을 바꿨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나는 옷장을 통째로 비우고 뉴욕 스타일의 날카롭고 현대적인 수트들로 채웠다. 30대로 돌아갈 순 없겠지만 그렇다고 50대로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수도 딸들도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다. 추석을 맞아 집에 온 딸들은 예년처럼 무심한 눈길만 보낼 뿐이었다. 나는 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고 우리 사이엔 더 이상 공유할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공통분모가 사라진 것이다. 나는 그들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늘 과묵한 편이었고 그들은 그 침묵 위에 자신들만의 틀린 이미지를 쌓아 올렸다. 추석 당일 일가 친척 21명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떠들었고 여자들은 주방을 점령했다. 나는 잠시 들러 처제 지영이와 처남 진호의 아내 미니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확인했다. 현지가 돕는 사이 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어폰을 꽂았다. 지수의 폰을 통해 주방에서 오가는 대화를 엿들었다. 아빠 서재 들어가서 문 잠갔네. 현아가 말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아들한테 무슨 일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수가 물었다. 아니, 일단 옷 입는 게 달라졌고 머리도 했잖니. 내가 보기엔 흰머리도 좀 염색한 것 같고 저도 뭔가 느꼈는데 딱 꼬집어 말하긴 어렵네요. 지수가 인정했다. 살도 많이 빠졌어요. 여동생 소희가 덧붙였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로 처음 뵀는데 진짜 달라지긴 했네요. 어머니가 동조했다. 글쎄요. 지수가 말했다. 요즘 몇 주 동안 좀 이상하게 굴긴 했어요. 회사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너 도현이가 민석이 존재를 눈치챈 건 아니겠지? 장모님이 물었다. 긴 침묵 끝에 지수가 입을 열었다. 아빠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뭐가 어쩌겠어요? 사실 민석 씨랑은 아직 아무 일도 없었는걸요. 아빠는 그냥 갱년기인가 보죠. 그럴 나이긴 하지. 어머니가 거들었다. 딸들도 다 독립하고 나니 공허함을 느껴서 저러는 걸 수도 있어.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들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 장모님 박명숙 씨가 끼어들었다. 그러니 더 조심해야 해. 어머니가 경고했다. 현실 감각을 찾게 해줘야지. 정말 갱년기라면 우리가 잘 구슬려야 한다. 지수가 망설였다. 민석 씨랑은 당분간 거리를 두는 게 나을까요? 무슨 소리냐? 어머니가 톡 쐈다. 도현이는 이끌어줘야 하는 애야. 네가 하자는 대로 하게 만들어야지. 네가 먼저 흔들리면 어떡하니? 현아가 낄낄거렸다. 그럼 엄마가 딴 남자 만나고 싶다고 대놓고 말하는 대신 돌려 말해야겠네요. 어머니가 말했다. 남자들끼리 먼저 얘기하게 하자. 도현이 입에서 직접 그 말이 나오게 만들어야 해. 캐스. 내 아버지랑 진호도 다 겪은 일이고 지금 행복하잖니. 도현이라고 못할 거 없어. 하지만 그 애가 불안해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젊은 남자를 들이미는 건 시기상조야. 천천히 받아들이게 해야지. 엄마 말은. 엄마 인생에 딴 남자가 생기는 걸 아빠가 천천히 받아들이게 돕자는 거죠? 현지가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당연하지.
어머니가 쏘아붙였다. 네 아빠는 좋은 사람이고 자존심 강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야. 우리가 요령 있게만 하면 다 이해할 거다. 나도 내 아버지한테 소홀한 적 없었고, 딴 남자를 만나더라도 내 아버지가 행복한지 늘 살폈어. 내 아버지는 겉으로만 소외된 척할 뿐이지. 내 마음은 늘 그이에게 가 있단다. 도현 아버지는 내 인생의 첫사랑이고, 이제 모든 건 우리 손에 달렸어. 지수야, 네가 주도하되 우리가 뒤에서 다 밀어주마. 웅성거리는 동이의 소리가 이어질 때 나는 내 인생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었다. 그들 마음대로 나를 재창조하려 하고 있었다. 불륜을 허락해달라고 나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들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들은 그저 지수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것뿐이었다. 청춘을 바쳐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니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 엄마도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다는 논리였다. 어머니는 수십 년간 그 규칙을 몸소 실천해온 사람답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들은 나를 마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고집센 어린아이 보듯 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이어폰을 빼버렸다. 나는 서재를 나와 곧장 집을 나섰고 계속 걸었다. 수 킬로미터를 방황하며 머릿속을 정리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이글거렸다. 내가 돌아왔을 때 집안은 여전히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내가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모를 정도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딸들이 위층으로 올라간 뒤 지수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모르겠어. 그냥 모든 게 변하고 있는 기분인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녀는 평소처럼 내 옆에 몸을 웅크리며 꽉 껴안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예전 같으면 그 말에 안심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내 양심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 같았다. 그녀는 언제나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법을 알았다.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법 말이다. 12월 첫째 주 토요일. 나는 아버지 장인어른과 함께 잠실구장에 야구를 보러 갔다. 아버지가 티켓을 사셨고 리무진과 술까지 예약하셨다. 모든 게 계획의 일부였다. 가벼운 담소가 오간 뒤 그들은 본론을 꺼냈다. 젊은 애인이 생기면 지수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진정한 사랑이란 아내가 필요한 것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고 나를 설득하려 했다. 나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경기가 끝날 무렵 나는 마침내 입을 뗐다. 만약 지수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내가 알게 된다면 우리 결혼은 끝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20분 동안 그들은 나를 미성숙하고 속 좁은 놈이라며 비난했다. 나는 굽히지 않았다. 바람 피우는 아내를 둘 생각은 없습니다. 그 말에 그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경기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 우리는 침묵 속에 귀가했다. 내가 몰랐던 사실은 그들이 화장실에서 집에 전화를 걸었다는 점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장모님은 이미 지수와 이야기를 끝낸 상태였다. 판이 짜이기 시작한 것이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나를 강남의 고급 회원제 클럽으로 데려갔다. 어두운 조명, 비싼 술 그리고 노출이 심한 여자들이 가득한 곳이었다. 어디를 가나 똑같았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성숙한 결혼 생활에 대한 지루한 논리가 반복되었다. 나는 탄산수를 마시며 그들의 헛소리를 듣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의 신의를 고작 유흥과 맞바꾼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생각을 끝으로 나는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나는 지수와 민석이 휴가를 맞춰둔 것을 알았다. 나는 사무실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다.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성인군자가 아니다. 수년간 나는 도덕과 이익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걸어왔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 선을 넘었다. 시작은 도로조차 제대로 닦이지 않은 쓸모없는 땅들이었다.
돈이 급한 농부들이 길가 땅을 팔아치우고 버려둔 맹지들이었다. 그러다 대형 유통업체가 그 근처에 물류 창고를 짓기로 했고 새로운 고속도로 나들목이 필요해졌다. 내 인맥인 철수는 이 정보를 대중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 토지 소유주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는 척하면서 나는 매물 표지판을 보았다. 옛 목장 부지였던 30만 평의 버려진 땅. 서류상 가치는 평당 10,000원도 안 됐다. 하지만 곧 내가 긁어 모은 돈, 예금과 퇴직연금 401K까지 쏟아부은 그 돈은 20배로 불어날 운명이었다. 나는 이 거래를 경기도의 한 유령 회사 명의로 숨겼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지수에게 돈의 행방을 말할 수 없었기에 나는 거짓말을 했다. 시장 상황이 안 좋고 경기가 불황이라며 핑계를 댔다. 다른 아내라면 따져 물었겠지만 지수는 달랐다. 괜찮아 도연 씨.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우리가 건강하고 함께 있는데 돈이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지출을 줄이고 강의를 늘렸으며 1년 넘게 옷 한 벌 사지 않았다. 나는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왠지 그날은 오지 않았다. 2년 뒤 나는 마지막 땅을 평당 20만 원에 팔아치웠다. 나는 이미 거부였지만 그전부터 정부 수용 계획이 발표되기 직전의 땅들을 야금야금 사들였다. 늘 수용구역 바로 바깥쪽 땅들을 노렸다. 실무자들, 정치인들, 개발업자들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조사하려 들지 않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한그들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나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우리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자위하며 언젠가 명확한 설명을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가장 원했던 건 지수가 내 진짜 모습을 모르는 것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대가족이 모이는 날이었고 크리스마스 당일은 예년처럼 우리 가족만의 시간이었다. 지수와 어머니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커다란 칠면조 요리, 장모님의 유명한 양갈비, 그리고 어머니의 시그니처 메뉴인 구운 햄까지. 나는 장인어른이 생일 선물로 사주신 지수의 새 벤츠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다가와 내 이름을 부르셨다.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였다. 일 끝나면 얘기 좀 하자. 부탁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의 서재로 데려가 소파 옆자리를 툭툭 치셨다. 나는 앉았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처럼 내 손을 꼭 잡으셨다. 도현아, 여전히 내 아들 같구나.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힘든 일이 있으면 가족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어머니는 내 얼굴을 살피며 자백을 기다리셨다. 나는 침묵했다. 어머니는 바보가 아니었고 내 침묵의 의미를 알고 계셨다.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정직한 남자라면 아내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좋은 남편은 지수가 너를 위해 그랬듯 희생할 줄 알아야 해. 드디어 어머니는 내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순진하지 않다는 걸 깨달으신 듯 했다. 하지만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접근 방식을 바꾸셨다. 그것을 나의 도리이자 책임으로 포장하셨다.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완전히 오해하고 계셨고 그것은 내 잘못이기도 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바보 연기를 해왔기에 그들은 나를 사랑, 충성, 책임이라는 단어로 조종할 수 있는 멍청한 남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는 더 이상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 기술은 그들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쳤고 내가 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추악한 진실을 드러냈다. 바람 피우는 아내를 둔 게 왜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네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흠칫 놀라셨지만 대답하지 않으셨다. 인생의 모든 것은 나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합의를 하며 살죠. 늘 돈 문제만은 아니에요. 어떤 건 영적인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신 앞에 서약하고 축복을 빕니다. 비틀거릴 순 있어도 최소한 노력은 해야죠. 나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여자는 남편을 배신한 열기가 채 식지도 않은 입술로 아이들을 재우러 가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어머니의 몸이 굳었, 당혹감, 수치심, 분노,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고통까지.
준비하셨던 모든 반응이 사라졌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가느다란 속삭임일 뿐이었다. 도현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내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는 거요. 아빠를 배신하고 돌아온 뒤에 말이죠. 정말 역겹지 않나요? 어머니의 손이 내 손에서 스르르 빠져나갔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을 뛰쳐나가다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하셨다. 복도에는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지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다 계획된 일이었나요? 온 가족이 이 대면의 순간만을 기다려온 건가요? 나는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다. 나에겐 지수의 여분 차키가 있었다. 나는 차를 몰고 나갔다. 한강변의 한적한 전망대로 향했다. 우리가 고등학생 때 연인들의 거리라고 부르던 곳이었다. 나는 졸업반이 되어서야 겨우 그곳에 가볼 수 있었다. 용기를 내어 여자를 데려오는 데만 1년이 걸렸고 그마저도 진전은 거의 없었다. 나는 여자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타입이 결코 아니었다. 27살. 로스쿨을 갓 졸업했을 때 모든 게 바뀌었다. 여자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지만 이미 내 곁엔 지수가 있었다. 지수는 나를 손에 넣었고 결코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원할 때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했지만 이제 그녀가 다른 남자를 원하자 나는 물러나 주기를 강요받았다. 뒤틀린 논리였지만 그녀에겐 완벽하게 합리적이었다. 지수는 우리의 삶, 우리 집,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했다. 그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짜릿한 자극과 일탈을 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그 자유를 누릴 능력이 없다고 믿었을 뿐이다. 그녀의 눈에 나는 그저 늙고 가련한 존재였으니까. 어머니의 개입은 나를 안심시키고 내가 사랑받고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였겠지만 그 가식적인 친절은 나를 나약한 존재로 낙인 찍는 것일 뿐이었다. 사실 나는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한때는 순진했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이 게임의 법칙을 익혔고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았다. 나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기고 싶어서 적응했다. 돈 때문도 권력 때문도 아니었다. 지수에게 지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했고 나는 이미 20년 동안 그녀에게 져왔기 때문이다. 차를 세우고 아이패드를 꺼내 스파이 앱을 켰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현아, 아빠 나갔고 엄마 차도 없어졌어. 운 좋으면 안 돌아올지도 몰라. 미니가 덧붙였다. 나는 미니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늘 알고 있었지만 이제야 확실한 이유를 찾았다. 미니는 트러블 메이커였다. 허스키한 목소리의 요염한 자태. 남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부류였다. 처남 진호는 명석하진 않았지만 지위와 돈이 있었고 미니를 자기 곁에 두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 그들에겐 금발의 푸른 눈, 아니 부모를 쏙 빼닮은 5살 난 아들이 있었다. 나는 늘 의심해왔고 이제 어머니가 세우신 계획을 들으며 확신했다. 내 아들놈 고집이 보통이 아니야.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보고 자기 배신했다고 몰아세우더라니까. 도현 형님이 그럴 리가요. 장모님이 거들었다. 형님은 너무 착해서 탈이죠.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 것 같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날이 서 있었다. 그럼 어떡해요? 난 남편 잃기 싫어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해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설득해야죠. 여동생 소희가 끼어들었다. 우리 오빠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오빠는 늘 치밀하게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소희는 내가 10대 때 쳤던 포커판을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삼촌이 사기꾼이라는 걸 눈치챘고 모두가 알았지만 아무도 폭로하지 않았다. 판도는 적었지만 나는 조종당하는 게 싫어 몇 주 동안 삼촌의 수법을 연구했다. 삼촌이 이기고 있다고 믿게 만든 뒤 결국 몇 주 내내 삼촌을 파산시켰다. 삼촌은 나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랬다간 자신의 사기 수법을 자백하는 꼴이었으니까. 결국 포커판은 깨졌고
삼촌은 다시는 나와 말하지 않았다. 맞아. 하지만 도연이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며 전략을 공개하셨다. 바로 술이었다. 나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지난 신년 파티 때도 일찍 잠들었었다. 그들은 내 잔을 계속 채울 계획이었다. 그 사이 민희는 나를 유혹하며 그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내가 충분히 취하면 그들은 나를 위층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다른 여자와 침대에 눕힐 계획이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것이었다. 아침이 오면 나는 숙취와 두통 속에서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조작된 증거를 마주하게 될 터였다. 그런 덫에 걸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지수가 제안하는 새로운 합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그렇다고 나에게도 똑같은 자유가 주어지는 건 아니었다. 이건 공정함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였으니까. 지수는 자신의 자유만을 원했고 나는 그걸 받아들여야만 했다. 문제는 민희가 그 역할을 하기 싫어했다는 점이다. 정말 제가 형님이랑 자야 해요? 민희가 혐오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어머니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냥 침대에 눕히고 옷만 벗겨라. 나머지는 사진이 말해줄 테니. 하지만 민희에겐 그마저도 무리였고 결국 그들은 내 형 사무엘의 아내 소빈을 선택했다. 소심하고 말이 없는 여자였다. 갓 결혼해 임신 중이었던 소빈은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그 제안에 응했다. 그녀는 완벽했다. 토달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의심할 여지 없는 완벽하고 순진한 증인이 되어줄 것이었다. 지수의 고급 세단에 앉아 나는 어두운 양평의 산자락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골짜기를 타고 흐르고 남한강이 달빛 아래 일렁였다. 전설 속 한 장면 같은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내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듣기엔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다. 그때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현 씨에게 시간을 좀 더 줘야겠어요. 다른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대꾸했다. 그럼 민석이는요? 기다려줄까요? 지수가 주저했다. 민석 씨가 불안해해요. 우리 둘 다 이번 주 휴가잖아요. 그는 지금이 방을 잡기에 딱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정적이 흐른 뒤 한숨 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난 내 남편이 필요해요. 지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사람은 내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이니까요.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냉정해지세요. 우리 계획은 반드시 성공해요. 가혹하긴 해도 아빠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내가 먼저 아빠랑 얘기해 볼게요. 지수가 말했다. 하지만 민석 씨를 마냥 기다리게 하진 않을 거예요. 대화는 그렇게 끊겼다. 나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자리로 돌아가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다. 공기는 차갑고 팽팽했다. 나를 조종하려는 특명을 받은 미니만이 살갑게 굴었다. 내가 수저를 들기도 전에 지수가 내 손을 잡았다. 나 좀 따라와요. 나는 내 접시를 힐끗 보았다. 저녁 식사는? 여기 안 있을 거예요. 그녀가 답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더 할 얘기가 남았나요? 네, 그녀가 고집했다. 하지만 대화 대신 그녀가 향한 곳은 미리 예약해둔 힐링 호텔이었다. 얼음 바스켓에 담긴 차가운 샴페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에 앉아 나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기억나? 오빠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그녀가 속삭였다. 여기가 우리 처음이었잖아. 그리고 마지막이기도 하겠지.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러지 마요.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그녀는 느릿하지만 단호하게 내게 입을 맞췄고 늘 그랬듯 침대로 이어졌다. 이후 그녀는 내 곁에 몸을 웅크리며 익숙한 말을 속삭였다. 사랑해, 오빠. 평생 사랑할 거야. 오빠는 영원히 내 사람이고 누구도 오빠를 대신할 수 없어. 나는 천장을 응시하며 숨을 내쉬었다. 사랑은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조종은 확실히 존재하네.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긴 한가?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내 눈을 찾았다. 당연하죠. 그녀가 확신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자유롭길 원하는 거예요. 오빠를 사랑하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새장에 갇힌 새는 갇혀 있어야 하니까 머무는 거야. 문을 열어놓고 새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지 마.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녀는 내 손을 꽉 쥐었다. 아니에요. 그녀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제발 나 좀 믿어줘요. 난 오빠뿐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자존심 때문에 우리 사이를 망치지 마요. 그녀가 애원했다. 그건 그냥 육체적인 것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수야, 넌 지금 논쟁을 하고 있네. 넌 절대 이길 수 없어.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 나는 그녀를 끌어당겼다. 이것이 끝임을 알면서도 말이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을 믿으며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숨을 쉬었다. 도연 씨, 나 좀 믿어줘요. 내가 속삭였다. 그것이 내 마지막 대답이었다. 아니, 지수야, 내 말 믿어. 난 내 제안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것으로 대화는 끝났다. 수요일이 되자 그녀는 민석과 저녁 약속을 잡았다. 나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아주 잠깐만 엿들었다. 망설임도 재고도 없었다. 그들은 실행에 옮겼고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새해 전야, 나는 단골 술집인 아이리시 포그에서 밤을 시작했다. 가족은 부르지 않고 옛 친구 몇 명만 불러 술을 마셨다. 하지만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다. 밤 8시 나는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자욱한 진호의 집으로 향했다. 나는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취한 척 연기했고 예상대로 술잔이 계속 돌았다. 미니는 나를 플로어로 끌어내 몸을 밀착시키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나는 그녀가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자정이 되자 그들은 결심했다. 미니와 소빈이 내 양팔을 하나씩 붙잡고 나를 위층으로 이끌었다. 나는 순순히 따랐다. 그들은 나를 방으로 밀어넣고 침대에 눕혔다. 오빠 옷 벗겨요. 나 준비하는 동안. 미니가 지시했다. 그 다음에 사진 찍을 거예요. 소빈이 떨리는 손으로 머뭇거렸다. 형님 와이셔츠 단추 좀. 근데 도연 아주버님 생각보다 배 안 나왔네. 그녀가 중얼거렸다. 상관없으니까 바지나 벗겨. 미니가 쏘아붙이며 자신의 원피스 지퍼를 내렸다. 소빈이 내 벨트에 손을 뻗었을 때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그러길 원치 않는 것 같은데. 미니 내가 이 배 안 나온 늙은이랑 정말 자고 싶은 게 아니라면 말이야. 소빈은 불에 댄 듯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다. 제길, 제길, 제길. 미니가 욕설을 내뱉었다. 나는 상체를 일으켜 셔츠를 매만졌다. 내 여동생이 경고했을 텐데.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집구석 사람들은 아무도 소위 말을 안 듣더군. 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일어서서 소매 단추를 채우고 자켓을 털었다. 이제 나가. 내가 말했다. 내려가서 내 아내라고 우기는 그 여자나 올라오라고 해. 그들은 허둥지둥 방을 나갔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아수라장 소리, 당황한 속삭임들, 분주한 움직임들을 들었다. 더 이상 엿들을 필요도 없었다. 이 게임은 끝났으니까. 몇 분 뒤 지수가 문가에 나타났다. 나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들어와서 앉아. 그녀는 울어서 퉁퉁 부은 눈과 콧물을 흘리며 들어왔다. 그 모습이 참으로 처량하고 절망적이었다. 그녀는 후회하는 게 아니었다. 그저 들킨 게 억울한 것뿐이었다. 뭐가 그렇게 후회되니, 지수야? 내가 물었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다른 남자를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 지난 수요일 그놈의 침대에 누워 있었던 사실인지 묻자 그녀가 울부짖었다. 아니에요, 도연 씨, 제발요. 사랑해요. 그건 아무 의미 없었어요. 나 좀 믿어줘요. 당신 나 사랑하잖아요. 나 용서해 줄 거잖아요. 그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다.
나의 침착함을 나약함으로 오해한 것이다. 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니, 지수야, 안 그래. 그녀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도현 씨, 제발. 이번 일은 그냥 잊어줘요. 나는 무심하고 냉담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아, 용서는 해주마, 지수야. 그녀의 눈에 희망이 서렸다. 딱 하나 문제가 있어. 내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그게 뭔데요? 전혀 망설임 없이 말해줄게. 그건 내가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지수야. 사실 난 널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거짓말. 그녀가 속삭였다. 화나서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헛웃음을 쳤다. 내가 화난 것처럼 보이니?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듯 이 순간을 다른 상황으로 바꾸고 싶어 눈을 깜빡였다. 난 이 결혼 생활을 19년이나 견뎠어. 내가 말했다. 나쁘진 않았지. 화려한 새 장 같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문이 열렸고 난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야. 그녀가 내 팔을 붙잡았다. 오빠, 안 돼. 이런 일로 나를 버릴 순 없어. 아니, 난 널 버릴 거야. 내가 말했다. 내가 먼저 나를 버렸듯이. 내가 오픈 메리지를 원했으니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오픈 메리지를 선물해 주마. 남편 없는 결혼 생활 말이다. 내가 문을 향해 몸을 돌리자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우리 딸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나는 멈춰섰다. 아무 말도 안 해. 잘 있으라는 작별 인사가 전부야. 너한테도 그 애들한테도. 그녀가 거칠게 숨을 쉬었다. 진심 아니죠?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애들이 내 자식이 아니길 바랐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 애들이 누구인지 내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더군.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건 틀렸어. 내 진짜 딸들. 그 어린 꼬마들은 영원히 내 기억 속에 남을 거야. 내 무릎에 앉아 눈을 크게 뜨고 아기 오리들 책을 읽어달라던 그 애들 말이다. 내 손을 꼭 잡고 아빠, 아기 오리들이 길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얘들은 평생 안 자라나요? 라고 묻던 그 아이들. 나는 중얼거렸다. 그 애들은 여전히 그 아기 오리들을 기다리고 있겠지.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밖으로 걸어 나갔다. 당연하게도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문을 막아 서고 계셨다. 어디 가니? 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으셨다. 나는 미소 지었다. 좋은 질문이네요. 답은 없어요. 아마 지난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곳들로 가겠죠. 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겨우 내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도망치는 거니? 아니요, 나는 짧게 답했다. 내 인생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진짜 내 인생요. 넌 우리가 필요해, 도현아. 우리가 널 돌봐줄게. 아버지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다시 생각해보거라, 아들아. 지수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내가 지수 없이 못 산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안다. 나는 아버지의 눈을 응시했다. 죄송해요, 아버지.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전 이미 떠났어요.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아버지의 미간이 좁아졌다. 문은 처음부터 잠겨 있지 않았어요. 손잡이만 돌리면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나는 어머니의 뺨에 입을 맞춘 뒤 그들 사이를 지나쳐 걸어갔다. 아내도, 딸들도, 가족도 모두 뒤로 한 채 나는 자유다. 홀로 서 있지만 사실 나는 늘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나에겐 아직 가장 중요한 돈이 있고 오늘 밤 나는 그 돈을 인출할 것이니까.